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X 디자이너 최은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훌륭한 게스트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저번 편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다양한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린, 애자일, 뭐 요즘 막 비주얼 디자인 이런 것도 있고 서비스 디자인, 뭐 디자인 띵킹 너무 많은데요. 사실 교육계에서는 디자인 띵킹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산업계에서는 이 디자인 띵킹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번 편에서 이제 애자일을 많이 사용하신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재밌었던 게 이제 막 AI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이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 방법론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되게 많이 와닿아요. 근데 너무 새로운 용어가 막 쏟아지니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다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조금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들이 각자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게 모든 디자인 방법론을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 경험하신 것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뭐 이렇게 종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맥락을 보다 밀접하게 파악을 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혹은 사용자의 잠재된 요구를 최대한 파악을 하고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나 고객의 잠재된 요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이라든지 초기 단계의 사용자 리서치,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출해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단계가 되고, 실무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거나 우리 고객은, 우리 학습자는 어떤 걸 원하지? 라는 정의를 하는 단계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된 고객에 맞춰서 어떤 서비스를 개념을 갖고 설계를 할 것인가의 단계에서 되게 유용한 디자인 방법론이고요. 저도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전략 과제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전략 과제를 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버튼을 누를 수 있냐 없냐라기보단 사용자가 이걸 왜 누르고 싶어 하는가, 정말 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가, 이거를 통해서 사용자는 어떤 것들을 원하는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린 방법론은 저희가 인력이라고 부르는 그 디자이너 분들의 리소스가 혹은 이제 제한적이긴 해요. 돈이 많은 기업이야 디자이너 100명, 개발자 100명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요즘은 앱 뭐 만들 때 3, 4명이서 만들잖아요. 네. 어플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러다 보니 소규모 단위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게 된 방법론이고,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차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산출물을 그럴싸하게 만들거나 이런 거는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불필요한 거는 하지 마.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거에 집중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주요 목표라고 하고 MVP라는 용어를 써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MVP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고 바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얻어서 다시 개선을 하고,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초기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애초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에서는 빠르게 검증하고 다음이라기보다 이 전체적인 스트럭처 구조를 잡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린 방법론은 오늘은 로그인을 한번 개선해보자. 이런 작은 단위.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에 굉장히 유용해요.
네. 아, 그렇구나. 예. 네. 혹은 스타트업 같이 작은 규모에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으니 네, 네. 135번만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어. 정의해서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집중하기 네. 좋은 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사이클인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빠르게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한 다음에 다시 가설을 세우는 이 사이클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건 아마 디자인 띵킹하고도 좀 비슷한 네. 프로세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다는 에자일 같은 경우는 개발 방법론인데 그 워터폴 방식으로 크게 모든 것들을 정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가 아니라 스크럼 형식으로 해서 작은 단위로 업무를 쪼개고 그 업무를 빨리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통해서 서비스 런칭을 빠르게 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눈덩이 굴리듯이 이것들을 음. 만들어가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 같은 경우는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먼저 나오게 된 얘기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요즘 대부분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효율화 그리고 구조적으로 운영의 리소스 효율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차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이런 용어도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좀 일을 애자일하게 해라. 네, 뭐 그렇게 네. 많이 오염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기민하게 빨리빨리 맞아요.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민첩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되고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뭘 한 다음에 다음 스텝 이렇게 리니어하게 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시간도 빨리 이제 단축할 수 있고 효과도 더 좋다는 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요즘은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좀 빠르게 검증을 해보자. 네. 정말 우리가 목표한 것들이 맞는가라는 검증을 빨리 해보자라는 출발에서 시작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 특히 비주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힘들긴 해요. 어떤 것들을 크리에이티브하게 비주얼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검증 방법도 되게 불명확하고 네. 그리고 이런 개발 프로젝트나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서만 너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UI 디자인 혹은 GUI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에자일 방법론을 알고 익숙해지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심적으로는 좀 힘들기는 하죠. 자신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술 분야도 그렇고 시간을 갖고 좀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크리에이티브로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이걸 하고 싶은데 이제 기술이나 비즈니스는 빨리 검증을 해라라는 걸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 고민의 깊이도 짧아지고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비주얼 디자이너, UI 디자이너들이 이런 린 혹은 에자일 환경에서 좀 더 성취를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MVP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MVP가 최소한의 필요한 기능만을 담은 프로토타입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딱 그냥 핵심이라고는 용어가 확 떠오르잖아요. 네. 뭐 야구 경기에서 MVP 이러면은 딱 핵심을 주도한 그런 네.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스타트업에서도 이 핵심 과제, 비즈니스에 정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를 빨리 만들어서 검증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린 스타트업이나 린 UX에서도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본 가설을 빠르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시 피드백을 반영해라라는 건데 여기서 린 방법론이라든지 에자일 방법론에서는 일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드백 부분이에요. 빠르게 가설도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그리고 만드는 것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피드백에서 많은 분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받을 거냐. UX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받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긴 하거든요. 네. 단지 에러가 없다, 오류가 없다, 설계서대로 잘 만들어졌다가 아닌데 사용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주고 있는지 그거를 수치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는 이런 데이터, 디지털 이런 자료들의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버무려져서 업무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때 그 로그 데이터 같은 것들도 실제로 활용을 하나요? 그럼요. 우선은 로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UX 디자이너들한테도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들이 아주 많이 대두가 되면서 사실은 저희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디자인 방법론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 우리가 늘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학습자 중심 교육을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이러한 디자인 방법론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논의가 요즘 많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UX 분야에서 하고 있었던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을 어떻게 우리 쪽에 적용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화두예요. 그래서 혹시 조금 상상을 해보신다면 저희 이런 쏟아져 나오는 학습 콘텐츠, 그다음에 학습 플랫폼 혹은 또 대시보드 설계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이러한 디자인 방법론,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유데미라는 서비스에서 개발을 담당하셨던 개발자분하고 네.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했었으니까 저의 이제 교육적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그런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플랫폼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좀 기억나는 것들을 해오긴 했는데, 그래서 유데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왜냐하면 이 학생의 피드백을 통해서 교육의 품질에 많은 좌지우지를 한대요.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 이 강의에 대한 품질 혹은 다음의 개선이 필요한데, 네. 그러려면은 그 주요한 피드백의 주체인 학생, 피교육자의 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요즘 유튜브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피드백을 받기에 되게 좋은 채널은 아닌 거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혼란스럽고. 댓글 정도? 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교육적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도 그 댓글에 뭔가 제가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조언이나 피드백은 많진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지저분한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의 품질이 더 나아지는 것들이 약간 교육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주목을 이끌기 위한 주제, 조금 더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주제로만 계속 빠지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네요. 정말 인사이트 있는. 그래서 교육 플랫폼을 만들거나 교육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학생의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뭐 A/B 테스트나 혹은 데이터 트래킹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혹은 사용자 조사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꾸준히 관찰하고 수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컨텐츠의 중요도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이제 인터페이스의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요즘 교육들이 다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확대되면서 오디오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또 그거 체험했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시즌 2에서 이렇게 이런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안 하고 녹화를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그 회의실 같은 공간을 빌려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듣기 힘들다.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순간에 들어와서 그냥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녹화가 된 거를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다는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석을 한다고 하면, UX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의 컨텐츠, 우리의 교육 시스템, 우리의 교육 플랫폼을 접속하는지를 환경적인 분석을 많이 하게 되고, 최근에는 마이크로 러닝 트렌드 때문에 잘 때 혹은 운전 중에 많이 듣는다고는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학생이나 강사의 중심의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어떤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영화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저요? TV 네, TV에서 영화를 오늘 뭔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검색하세요? TV에서 넷플릭스를 볼 때도 있고 아니면은 TV에서 그 왜 영화 그 채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어떤 거를 보는 검색해 보셨어요? 편이에요. 셋톱박스. 그냥 셋톱박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미 그냥 그들이 구입해서 제공하는 저는 그냥 그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검색하는 편이에요. 그 교육 시장도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대요. 그전에는 우리가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육자가 피교육자한테 주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받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피교육자가 교육자를 선택하는 네. 과정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교육자들이 강사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영화 배우나 감독을 검색하듯이 네. 저는 이 강사나 이 교육자가 마음에 들어요 하면서 그 강사의 모든 시리즈를 본다든지 그 강사의 말하는 투가 좋아요, 이 사람이 만드는 어떤 컨텐츠가 좋아요 하면서 그 컨텐츠를 모두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고, 그전에는 저희는 뭐 그런 형태가 많이 없었죠. 뭐 오프라인 네. 강의로 스타 강사 쫓아간다든지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요즘은 워낙 온라인 플랫폼이 대두되고 있고 그런 것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통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많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제작할 때도 다음 컨텐츠를 좀 궁금해할 수 있도록 초급, 중급, 고급으로 쪼개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잘게 쪼갠 다음에 그것만 확인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막 종합본을 네. 만들기보다는 다 단계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에피소드 단위라든지 네네. 그렇게 쪼개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준비하고 이런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갔을 때 어떨까라고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단 플랫폼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더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품질을 개개인의 어떤 역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미는 네. 플랫폼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최적화될 수 있게 강의 그러니까 교육자나 피교육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A/B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똑같은 화면을 비디오 시청을 할 때 조금 더 어둡게 해가지고 A/B 테스트를 한다든지 강사를 크게 보여주는 거, 실제 화면, 뭐 엑셀이면 엑셀 화면, 프레젠테이션 화면 같은 그거를 거. 크게 네. 보여주는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그 최적화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산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강사를 육성하고 강사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인 거죠. 저는 또 되게 궁금한 게 UX 이런 이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사용자한테 계속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테스트라든지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이제 뭐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때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 지인도 이제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본인들의 생각했던 약간 리액션이 전혀 안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고, 그리고 특히 그 친구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이 정말 너무 다차원적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거의 분기마다 UX 리서치를, 사용자 리서치를 나가는데요. 그 보통 설계 단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리서치를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이번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가에 대한 정의를 주요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리서치, 그러니까 고객 조사를 할 때 주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당신에게 기회로 만들어주는가, 그리고 어떤 거가 당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좀 장애 요소가 되는가. 이거를 요금제를 변경하고 싶은데 이 요금제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주면 저는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이건 되게 기회 요소거든요. 저희가 네. 그거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미리 보기 이런 게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네. 이거는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견인 요소. 음. 그래서 질문지 자체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네. 해요. 다양하게. 어떤 것들이 당신의 목표를 고객님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됐는지 기회가 됐는지 혹은 견인을 할 만한 요소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와 앞으로를 분석해 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보거든요. 고객은 다 다양하게 의견해요. 다 자기 입맛대로만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 디자인에서도 많이 나오는 방법론인데 그런 것들을 컨테스트에 맞춰서 다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그룹핑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요금제를 변경할 때 혹은 동영상을 시청할 때 이렇게 컨테스트를 다 쪼갠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의 폴더에 묶어서 관리를 하고는 하죠. 예전에는 혹은 서비스 디자인이나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상위 개념으로 만들어서 전략 모델 같은 것들도 만들기는 했는데 요즘은 컨테스트가 너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를 하나를 쭉 보진 않아요.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혹은 송금할 때도 문자보다 카톡하다가 송금하다가 네. 선물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컨테스트가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핸드폰 요금, 통신 요금도 월초 되면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빵빵하니까 네. 선물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월말 되면 그래서 그때는 막 좀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네. 월말 되면 아낄 때가 네. 됐죠. 청구 시점만 되면 청구서만 네. 내가 이 돈만큼 썼나? 약간 생각에 약간 요금제를 좀 낮추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한 사람이 6개월, 1년 동안 똑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순간과 어떤 타이밍, 시츄에이션이 왔을 때 어떤 UX를 내보낼 거냐. 그런 모듈화가 잘 되어 있는 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되게 그 세그먼팅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네네. 그래서 그 세그먼트를 어떤 식으로 그룹핑할 거냐도 네. 중요하고 어쨌든 주요한 컨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경험을 설계한다고 해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당장 화장실이 급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당장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더 되게 짧고 디테일하게. 단편적이면서 몰입감을 확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앱을 들어와서 쓰는 페이지 평균 페이지 수가 3페이지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PC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7페이지 정도까지 이제 브라우징을 하는데 네. 모바일은 앱 서비스를 메인 화면을 켜고 채팅방 갔다가 나가고 이게 단 거예요. 3페이지 네. 주요 쓰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3페이지 안에서 서비스의 핵심을 다 담아내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능은 당연히 못 들어가게 네. 되고 이 3개의 경험, 3페이지에 담아낼 수 있는 경험으로 다 쪼개서 넣어줘야 되는. 넣어줘야 되는 거구나. 네네. 그러면 혹시 진행하셨던 프로젝트 중에서 이거는 디자인 사고를 정말 잘 적용한 사례다. 혹은 이거는 실패 사례다 하는 그런 성공 실패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디자인 방법론을 전통적인 방법론이 있고 약간 응용해서 쓰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네. 방법론을 차용해서 한번 써보자. 그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뭐 프로젝트에서 이제 미래에 나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필요한 시나리오와 프로토타입을 구축해 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 맞춰서 시나리오 가설을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도출하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좀 부드럽게 넘어가기보단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긴 했었어요. 분명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왜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다시 몸으로 막 때우면서 네. 배우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방법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프로젝트가 되게 성공적으로 끝났고 클라이언트의 반응도 되게 좋기는 했었었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실패했던 거는 제가 이 프로젝트의 방법론을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실패로 많이 이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방법론을 도입했다가 그럼 이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접었던 경우가 네.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막 거창하기보다는 내가 이 실행을 완수할 수 있냐 없냐가 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결론적으로는 이 방법론이 사실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거든요. 네. 이거를 쓴다고 해서 모두 다가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도구일 뿐인 네. 거예요. 근데 한 번 도구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엔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라서 뭐 사례로 치면은 최근에는 어떤 뭐 요금제를 추천해주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때는 애자일 방법이랑 고객 조사를 약간 섞어서 쓰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방법론 프로세스에 맞춰서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애자일하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단계를 좀 쪼개가지고 고객 인사이트를 넣었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성과적으로도 측정하는 데까지 이런 메이크, 테스트, 개선 이 과정이 좀 잘 돌아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사례이지 않았을까 경험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이제 업무로 이런 걸 하시다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뭐 경험을 하실 때 이거는 UX적으로 너무 별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약간 직업병처럼 순간순간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막 튀어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 옛날에 대학원에서 이제 UX를 처음 공부하고 이제 UX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어플을 하나 다운받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한번 의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혹시 일상에서 그 UX 디자이너로서 사는 삶은 어떠신지. 저요? 저는 우선 복잡한 건 싫어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일상에서 최근에 정말 힘들었던 거는 연말정산. 이거는 너무 힘든 인터페이스인 맞아요. 거죠. 세법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모두 다가 연말정산을 이렇게 로직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늘 세금을 내죠. 네. 그거 한번 해주세요. 연말정산 UX 디자인 한번 꼭. 어디 이렇게 국세청이 꼭 좀 한번 부탁드리는데. 의뢰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거 하는 순간 그냥 온 국민의 적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사용자를 다 UX 만족시킬 수는 디자이너는 없으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저도 이게 되게 고민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회사의 서비스들도 쉽지 않아요. 뭐 요금제가 뭐야, 단말 뭐 기변이 뭐야, 뭐 뭐라고 하는데 뭐 패킷이 어쩌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 통신 용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고객들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최대한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고민이라도 해보면서 이제 진행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특히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오래될수록 네. UX 개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큰 금융권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보다 차라리 회사를 하나 차려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게 쉽고요. 국세청을 없느니 그냥 네. 국세청 말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쉽고요. 진짜 공감됩니다. 왜냐면은 그 불편하지만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에 계신 분들 좀 아셔야 될 게 막 7단계 있던 것들을 6단계, 5단계로 줄이는 게 혁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다른 데서는 그거를 1단계, 2단계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더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긴 했었어요. 네. 네. 그 보험 그 청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비보험? 네. 근데 최근에 막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실비보험. 그래서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병원 갔다 오거나 그러면 진단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쭉 올리면 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좀 개선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도 되게 개선됐는데 그것보다 더 쉽게 맞아요. 더 서비스를- 쉬웠으면 네. 좋겠어요. 그냥 진짜. 그 화면 찍고 사인만 하면은 바로
보험사로 청구가 되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간 보험회사들은 이 청구를 최대한 어렵게 해야. 맞아. 보험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되게 쉽게 나오면은 사실 이게 비용과 직결되니까. 네. 근데 요즘 막 다른 서비스에서는 이걸 통해서 고객들을 더 유치하고 이 유치된 고객을 가지고 다른 서비스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좀 긴장을 하기는 해야 되죠. 약간 UX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맨 처음에는 그냥 사용자가 되게 사용하기 편하게 라고 했다면 점점 약간 이거를 더 사용자가 더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이거의 사용 시간을 뭐 더 오래 지속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누구한테 이거를 추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그 UX가 추구하는 목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이런 질문에 답변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웹 회원 규모 우리는 1,000만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요즘 임팩트가 없어요. 네. 이 방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반응률이 되게 중요해요. 반응률이. 예. 얼만큼 인터랙션이 들어오고 있고 재방문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신규 가입이 중요하다기보단 재방문을 통해서 리텐션이 얼만큼 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어떤 수집되는 회원의 정보보다는 어떤 인터랙션, 이 사람의 비헤이비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끌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떻게 하면 회원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가 UX의 그 직무적인 꼴이라기보단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어떻게 내가 생각한 경험대로 흘러갈 수 있는가, 최적화시킬 수 있는가가 요즘은 UX 디자이너들의 주된 고민이긴 하죠. 네. 뭐 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사실 오늘 되게 질문이 많은데 네. 이제 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방법론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뭐 경험치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디자이너의 인사이트가 중요하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장에서 뭐 체감 이렇게 쌓이는 그런 인사이트도 있겠지만 그 외에 혹시 인사이트를 더 이제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 전에는 저도 어떤 개인의 퍼포먼스, 디자인적인 역량, 디자인적인 품질을 높이는데 되게 많이 인사이트를 얻고자 했었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협업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협업 구조, 협업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뭐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관심 있게 배우고 있고 또한 디자인적인 품질을 위해서 여전히 많이 그려요. 저는 약간 다작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A, B, C, D, E, F, G까지 최대한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해볼 수 있는 디자인은 다 해보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얻어지는 다음 인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지만 많이 그려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해야지 좀 요즘 디자인 스타일 자체가 워낙 좀 심심한 혹은 장식적인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 이런 인터랙션이나 인터페이스의 구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서 사실 이거는 만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나 고객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모으고 인사이트를 또 다시 얻고. 네. 그래서 방법론은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단계적인 지표인 거지. 꼭 ABCD 순차로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A가 필요하면 A를 꺼내서 보고 C가 필요하면 C가 꺼내서 보면서 방법론을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진짜 너무 귀한 자리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이 UX, UI나 디자인 방법론 이쪽이 최근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여서 아마 오늘 해주신 너무 좋은 말씀들이 정말 귀하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참여하신 소감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저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너무 잘한 건가? 근데 뭐 강연도 많이 하셨고 뭐 이렇게 글도 많이 쓰시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늘리셔서 사람들에게 UX 많이 이렇게 어, 알려주시고 국내를 네. 대표하는 UX 디자이너로 이렇게 네. 자리매김하시는 길을 너무 응원드리고 싶고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자리를 돌아가서 또 후회와 피드백을 상기하면서 다음에는 네. 어떤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민 후기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